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이 이야기는 썰맘 채널에 보내주신 실화 사연입니다. 사연의 흐름 속에서 썰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마다 차 안에서 썰맘 사연을 듣는 게 유일한 낚신 40을 넘긴 가장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 이렇게 글을 쓰려니 솔직히 손이 좀 떨리네요. 글솜씨도 없고요. 그런데도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 같은 한 사람, 그 인연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막히면 6시간, 심하면 7시간. 정말 시골 중에 시골에서 태어났죠. 집은 농사를 지었고 수입은 늘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아래로 나이차 많이 나는 여동생까지 있었죠. 돈 얘기는 늘 숨부터 막혔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참 잘했어요.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정말 죽도록 공부했고 운 좋게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등록금 얘기는 차마 꺼낼 수가 없더군요. 대학 시절 내내 과외, 카페, PC방, 안 해본 알바가 없었습니다. 월세 내고 등록금 내고 나면 통장엔 늘 0원이었죠. 동기들은 동아리, 미팅, 여행 얘기로 밤을 새웠지만 저는 늘 도서관 아니면 알바였습니다. 연애요, 언감생심이었죠. 그런 저에게도 정말 믿기 힘들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 논문을 쓰던 어느 날이었어요. 너 여자친구 없지? 맨날 도서관에만 있잖아. 옷도 후줄근하고 딱 봐도 연애랑은 거리가 멀어 보여. 그리고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랑 사귈게. 그 아이 이름은 정유정. 약대의 킹카.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 여자들의 우상.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쟤네 왜 사귀는 거야? 저건 대학가 7대 미스터리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유정이 같은 사람이 왜 나 같은 놈이랑?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도요, 저희는 3년을 만났습니다. 지지고 볶고 울고 웃고. 유정이와 저는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출신, 유정이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죠. 외할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까지 대대로 약사 집안이었어요. 사랑은 있었지만 그 차이를 메우기에는 현실이 너무 컸습니다. 특히 유정이 어머니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너한테 걔가 가당키나 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를 만나? 대학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 빈 애잖아. 아직 취직도 못했다며. 우리 딸은 졸업하자마자 약사 자격증 땄는데 쟤는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대? 너희 학교 출신 맞아? 혹시 부정 입학 같은 거 한 건 아니고? 그 말을 듣던 유정이가 울면서 말했죠.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인호는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벌었어.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뿐이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거야. 돈도 없고 상황도 안 좋은 애랑 결혼해서 네 팔자 망칠 셈이야? 그날 이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직접 상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제 핸드폰 번호로 하루에도 몇 통씩 메시지가 왔습니다. 헤어져라.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헤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심지어 제가 과외하던 학생 집 앞에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적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조차 와, 저 정성은 인정이다 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휴일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제가 사는 자취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휴일이라고 팬티바람으로 늘어져 있는 꼴 좀 봐. 저는 잠에서 막 깬 상태였어요. 팬티 하나 입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막말로 네가 집안이 좋아, 출신이 좋아, 아니면 능력이 있어? 우리 집안은 약사 집안이야. 우리 딸도 약사고. 내가 너 같은 놈에게 우리 딸을 줄 것 같아? 그리고 결정타였습니다. 네가 뭐 대단해? 취업도 못해서 통장에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은 있니?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지갑을 꺼내시더군요. 차라리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썩 꺼져.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다 일어나 팬티만 입고 그 모든 막말을 그대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썰맘에 보내면서 다시 떠올리니 그날의 공기, 그 모욕감이 아직도 생생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유정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분이 안 풀리셨나 봅니다. 이번엔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정이까지 철저히 막으셨어요. 카드 사용 중지, 핸드폰 압수, 차키까지 뺐고 그래도 유정이는 틈만 나면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방에 가둬 버리셨다고 하더군요. 며칠, 아니 몇 날 며칠을 방 안에 갇힌 채로 유정이는 버티고 또 버텼지만 어머니의 집요함은 말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귄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정이가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를 던지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가더군요. 유정이는 대학 시절부터 신부 수업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요리도 참 잘했죠. 유정이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유정이가 저녁을 하고 내가 설거지를 하는 그런 평범한 부부.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정이는 파스타 한 접시를 뚝딱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먹어. 그 말 대신 이 말을 했습니다. 헤어지자. 뭐라고?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유정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지금은 힘들어도 노력하면은 어머니도 언젠간 인정해 주실 거야. 유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네가 아직 우리 엄마 성격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우리 엄마 눈은 하늘에 달린 사람이야. 내가 누굴 데려와도 절대 만족 안 해.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소용없어. 유정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알잖아. 나 너 진짜 사랑해.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유정이는 한참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알지. 지금까지 박인호, 너만큼 날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어. 잠깐의 침묵. 하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반대받으면서 결혼을 질질 끌 수는 없어. 미안해.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유정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나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때 유정이는 접시를 제 쪽으로 밀어놓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맛있게 먹어. 난 이만 갈게. 그렇게 유정이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과외는 시간도 못 맞추고 알바에서는 실수 연발. 하나 둘씩 그만 나오라는 연락이 왔고 마지막 남은 과외에서조차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아, 정말 끝났구나. 유정이도 떠나고 일도 전부 잘린 제게 남은 거는 명문대 졸업장 하나.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국내 대기업들의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느라 경력이라고는 없는 제 이력서는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서류 탈락, 서류 탈락, 또 서류 탈락. 그때 저는 사랑도 일도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요, 눈을 낮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으니 적어도 능력 하나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유학 다녀온 해외파가 넘쳐나는 한국 취업 시장에서 저 같은 사람은 발에 차일 만큼 많았거든요. 수차례 탈락 끝에 29, 신입이라 하기에 애매한 나이에 저는 결국 한 중소기업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 생활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는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통통하고 아담한 체구, 수수한 옷차림이 잘 어울리는 사람.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여자였어요. 고향이 포항이에요. 고등학교까지는 쭉 거기서 살다가 계약직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랑 같네요. 저도 고향에서 학교 다니다가 대학 때문에 서울로 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자 살았죠. 아, 그럼 이노 씨도 가족이랑 떨어져 사신 거네요? 저도 자취 경력이 길어서 그런지 자취 오래 한 사람 만나면 괜히 동지 만난 것 같아요. 기쁘다가도 한편으론 좀 슬프죠. 아무도 없는 방에 불 켜고 들어갈 때 그 쓸쓸함. 그건 가족이랑 쭉 살아온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가움이 몸에 밴 사람. 도도했던 유정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죠. 저는 조금씩 끌렸습니다. 아내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하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귀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노 씨, 오늘 출근하다가 하늘에서 예쁜 구름을 봤어요.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 찍어봤어요. 이 구름 보고 오늘의 힘듦이 조금이라도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 뒤로도요, 구름이 예뻐서, 꽃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고양이가 귀여워서, 그런 이유들로 아내는 제게 자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했고 결혼 1년 조금 넘었을 무렵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내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말했죠. 자기야, 이거 봐. 여기 하얀 눈사람 같은 게 우리 아기야. 여기 동그란 게 머리고 아래 작은 동그라미가 팔. 그리고 이 큰 동그라미가 몸이야. 어때? 젤리군 같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조그만 게 벌써 팔다리가 다 있네. 자기도 그래? 사실 나도 아직은 실감이 안 나.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얼른 만나고 싶다. 그 이후로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을 보며 지난번보다 컸네. 이건 누구 닮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아내기만 했던 제 인생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해준 존재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도 잔인하게 깨져버렸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인호 씨 핸드폰 맞습니까? 맞는데요. 누구시죠? 병원입니다. 부인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요?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제가 본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과 가슴에는 여러 개의 관이 꽂힌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제 인생이 한순간에 영화 속 장면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썰맘의 사연을 보내며 다시 떠올려 보니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까지 아직도 잊히질 않네요. 구급대원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부인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중이었습니다. 건너편에서 신호를 보지 못한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 후 약 50m 정도를 차에 깔린 채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침대로 다가가 아내의 몸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이 잘 있나 보러 병원 간다더니 왜 이러고 누워있어? 제발 정신 차려봐. 눈 좀 떠봐, 여보. 하지만 움직이는 건 몸에 연결된 호수뿐이었고 아내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옆에 있던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아내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꼭 살아야 해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내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도 같이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전 아내랑 아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제발요, 제발. 그때 의사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환자분은 보호자님이 도착하기 전 이미 응급처치와 긴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추가 수술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 유산됐습니다. 뭐요? 사고 당시 배를 크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확인했을 때 이미 아이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요? 현재 환자분도 과다출혈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궁 상태를 보면서 2차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님께서는 대기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사고가 하필이면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에게 일어났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지만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간절한 마음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요. 수술은 3시간이나 이어졌지만 끝내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도 아내는 그대로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눈을 감은 채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혼수 상태에 빠진 아내를 보며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줘. 이렇게 부탁할게. 아이도 잃었는데 당신마저 이러면 난 더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 제발 살아서 내 곁으로 돌아와줘.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전부 꺼내놓았습니다. 여보, 나 당신 만나기 전까진 사랑을 믿지 않았어. 사랑한다는 말? 사람 마음은 다 변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쟁이라고 여겼어.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내가 변했어. 사랑이 뭔지 처음 알았단 말이야. 하지만 제 고백에도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오열이 됐고 부탁은 애원이 됐지만 아내는 그대로였습니다. 듣고 있는 거지? 듣고 있는 거야? 다 듣고 있으면서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그런 거지? 나 아직도 당신이 보낸 사진들 전부 가지고 있어. 구름 사진, 꽃 사진.
길 가다 찍은 고양이 사진들. 그거 보면서 힘든 회사 생활 버티고 있단 말이야. 얼른 일어나서 나한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좀 줘. 이렇게 빌게, 제발. 일어나서 나랑 집으로 가자.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당신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제발 깨어나. 일어나라고.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고 난 지 12번째 되던 날, 아내는 아이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이털 사인이 멈춘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마치 오래된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의 이유였던 아내와 아이의 죽음은 제가 견디기엔 너무 큰 절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썰맘에 보내며 다시 떠올리니 그때의 공기조차 아직도 제 가슴을 누릅니다. 포항에서 올라오신 장인어른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탈수로 몇 번이나 기절하실 정도로 오열하셨습니다.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떠나보낼 수가 있니? 그럴 순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포항에서 같이 살자고 했잖아. 뭐하러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어야 하니? 이게 말이 되니? 그리고 장모님의 눈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우리 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나? 뭐하고 있었냐 말이야. 이렇게 차가운 죽음이 될 줄 알았으면은 내가 자네한테 우리 딸을 맡겼겠나?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예쁜 우리 딸을.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이 섞인 말에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장모님은 그렇게 한참을 제게 매달려 우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장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장모님과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누가 더 슬픈지도 누가 더 아픈지도 따질 수 없을 만큼요.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서요.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현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술이었습니다. 소주는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법 같았어요. 그 시절 제게 소주는 물이었고 밥이었고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하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사러 슈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을 스쳐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웃으며 걷고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만 했을까? 우리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저 모습이 바로 내 미래였을 텐데. 사고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내 손에는 가족의 손이 있었을 텐데.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강으로 가주세요. 행색도 엉망이고 눈도 제대로 못 맞히는 상태의 이상한 남자가 한강으로 가자고 하니 조용하던 택시 기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제가 서울에서 택시 운전한 지가 벌써 30년입니다. 손님들 한강으로 모셔다 드린 횟수만 못해도 1000번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침을 삼키더니 기사님이 제 눈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타는 모습만 봐도 어떤 마음인지 다 보여요.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이면요. 지금이라도 제발 그만두세요. 저는 웃음도 눈물도 안 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는데 저 혼자 살아서 뭐합니까? 그날 제가 휴가만 냈어도, 제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어도 아내랑 아이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사님이 제 심정을 아십니까?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그 슬픔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조금 더 먹은 사람으로서 참견은 해야겠어요. 사람이요, 죽을 이유가 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강을 보면서 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안 받겠습니다. 그날 기사님은 돈도 받지 않고 저를 한강에 내려주셨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강물에 비친 네온사인을 바라보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던 얼굴, 사소한 말다툼, 손을 잡고 걷던 그날들. 저는 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보, 이 기억을 주마등으로 쓰지 않을게. 이 기억으로 살아볼게. 방황하지 않고 당신이 남겨준 시간 붙잡고 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썰맘 채널에 보내주신 실화 사연임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걷는 게 이상한데? 그 순간 아이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꺾이더니 아스팔트 위로 툭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만 돌린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가방을 벗어던지고 달려갔어요. 이봐요, 학생! 들려요? 저기요! 일어나 봐요! 어깨를 흔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배운 게 있었지?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의 가슴 위에 두 손을 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교련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있는 힘껏 흉부를 압박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누가 119 좀 불러요. 여기 학생이 쓰러졌어요. 사거리 주유소 앞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심폐소생술을 실제 사람에게 해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 아이의 입에 숨을 몰아넣으며 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제가 흔드는 대로 인형처럼 흔들리는 그 몸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식을 금보다 귀하게 키우는 세상인데 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길에서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대원이 뛰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산소 주세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아이는 들커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제서야 제 다리가 풀리더군요. 현장이 정리되고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른 채 구급대원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잘 들어가는지 마지막까지 보고 싶습니다. 구급대원이 잠시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썰맘 채널에 보내주신 실화사연입니다. 학생이 깨어나야
저도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격자시니까요. 응급실에서 상황 설명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얼른 타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학생의 상태는 길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빛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중학생쯤 되어 보였는데 마치 며칠을 굶은 아이처럼 볼은 쏙 들어가 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르. 학생 교복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과 함께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급히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죠. 떨어질 때 깨진 건지 귀퉁이가 금이 간 액정.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두 글자. 엄마.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영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전화하면 째깍째깍 받으라 그랬지? 너 엄마 속 좀 그만 썩여.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병원입니다. 따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왔어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순간 목소리가 바뀌더군요. 네? 병원이라고요? 우리 수영이가 어디예요? 병원이 어디냐고요? 아, 빨리 말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학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아이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또 쓰러졌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말투. 그 한마디에 그 아이가 처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미주 신경성 실신이 있어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확 떨어져서 이렇게 돼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잘 보려고 밥도 안 먹고 며칠 밤을 새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께 패키쳐서 죄송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중년 여자가 보였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을 부여잡은 채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던 그 모습.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구나. 그 여자가 학생의 엄마라는 걸. 여자는 마치 문을 부술 기세로 응급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가슴을 들썩이며 달려오던 그 여자의 얼굴이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서 서서히 드러난 순간 한 발, 두 발. 그 여자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보는 순간 제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허리를 타고 소름이 천천히 기어오르는 느낌. 머리털이 삐쭉삐쭉 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 기분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역시 저를 본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거든요. 마치 그 공간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와 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본 채 망보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응급실의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모두 지워지고 이 세상엔 저와 그 여자 단 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 몇 분처럼 느껴졌던 그 정적 끝에 갑자기 병원의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고 그제야 저는 무거운 입을 겨우 열 수 있었습니다. 유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엄마라는 그 여자는 제 첫 여자친구, 어머니의 반대로 3년을 사귀다 헤어진 바로 그 정유정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연일까요? 아마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이렇게 질기고 잔인한 인연은 없을 겁니다. 박인호? 너 박인호지? 유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해봐.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나 말고 먼저 딸 상태부터 봐. 쓰러졌다가 방금 의식을 되찾았어. 그제야 유정이는 정신이 든 듯 아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너 왜 이래?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쓰러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유정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엄마는 너 하나만 보고 사는데 왜 자꾸 엄마 심장 철렁하게 만들어? 왜? 왜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야? 아이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엄마. 근데 이제 괜찮아. 유정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아이가 제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아저씨가 안 도와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정말이야. 정신 잃기 직전에 이 아저씨가 달려오는 게 보였어. 이 아저씨 덕분에 산 거예요. 저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네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이야. 내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다며 탈수도 심하니 수액을 맞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하자 긴장이 풀렸는지 수액을 맞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정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한 오랜만의 유정이. 그 모습은 제가 알던 그녀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목구비만 보면 분명 그때 그 유정이 맞는데 세월을 이기지 못했는지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딸, 원래부터 아팠던 거야? 유정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체질이야. 예전엔 조금만 긴장해도 바로 쓰러지곤 했어. 그렇구나. 잠시 망설이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쓰러졌는데 남편은 왜 안 와? 일이 많이 바쁜 거야? 그 순간 유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 무슨 남편? 나 이혼했어. 뭐라고? 언제? 벌써 한 7, 8년 됐나?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정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별일이 다 있었지. 남편은 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 너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너랑 헤어지자마자 거짓말처럼 결혼하라고 나를 그렇게 들들 볶더라. 거절해도 엄마는 끝까지 밀어붙였어.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근데 말이야, 참 지랄 맞더라. 부자라더니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게 다 빚이더라. 빚. 사기꾼 같은 눈으로 사람을 속인 거지. 나도 우리 엄마도 우리 집안 전부를. 속였다고? 그래.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수영이를 낳았는데. 유정이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정말 노력했어. 근데 그 인간이 완전 개차반이더라. 계집질은 기본이고
사업한답시고 우리 친정에 돈 빌려달라고 손 벌리고 생활비는 안 주고 내가 벌어온 돈은 전부 다 써버리고 수영이가 아픈 것도 다 그 인간 때문이야. 아이한테도 박하게 굴었지. 아프다고 귀찮아하고 성가시다고 짜증내고. 그래서? 유정이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지. 사랑만 받고 자라 고생이라는 걸 모르던 유정이. 그 유정이가 그런 결혼 생활을 했었다니. 유정의 각오는 저에게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시 후 유정이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했죠. 아, 참. 우리 엄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뭐라고? 그래, 나이도 있으셨고 그냥 병이었어. 돌아가시기 전에 귀농해서 혼자 사셨고. 그러고 보니 그것도 꽤 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던 그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니. 그것도 재작년. 유정이 말로는 3년 전쯤부터 갑자기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시름시름 앓다가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돼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도 그렇게 믿던 선택도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이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유정이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의 기에 눌려 참고만 사셨던 분이었죠.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그렇게 모질게 굴진 않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호야, 너는 결혼했어? 오, 했지. 했는데 왜 그렇게 뜸을 들여? 너도 이혼한 거야? 아니, 사별했어. 유정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혼한 지 3년도 채 안 돼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사고 당시 뱃속에 아이도 있었고 임신 5개월이었는데 충격으로 유산됐어. 아내는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아이를 따라 가버렸지. 그게 벌써 15년 전이네. 제 말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지만 유정이는 입을 틀어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내랑 아이가 죽고 나니까 살 이유가 없더라. 폐인처럼 살다가 한강에도 갔어. 근데 말이야, 죽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죽으면 아내가 나에게 남긴 기억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 난 그 추억들을 주마등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다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기에는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냥 그건 한때의 꿈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랑이 잠깐 왔다 갔다고. 그렇게 아무 말도 없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유정이가 머쓱하게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죠. 그렇구나. 너나 나나 인생이 참 기구하네. 나만 우여곡절 많은 줄 알았더니 너도 고생 참 많이 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 제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으면 놀랄걸? 나 오늘 회사 잘렸어. 뭐? 10년을 헌신했는데 회사 사정 조금 안 좋아지니까 바로 정리해고 대상이더라. 동료들 하나둘 나가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나이도 그렇고 버틸 힘이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지. 대신 복수로
짐도 사무실 문 앞에 통째로 버렸지. 아마 내일 아침 사람들 출근하면 정리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야. 제가 웃으며 말하자 유정이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야, 넌 참 성격이 여전하다. 그게 복수냐? 회사 문을 아예 부셔버렸어야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유정이가 자신의 근황을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이는 아직도 어머니가 물려준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픽 터졌죠. 참, 우여곡절은 많았어도 그래도 다들 살아있네. 그 말이 왜 그렇게 감사하게 들리던지요. 그 이후로 저희는 종종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너무 오래 외로웠던 사람들이라 18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 좁혀지더군요. 그래도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했던 몸이라 섣불리 다가가진 못했고 그저 친구로 지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수영이가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아저씨한테 솔직히 말해. 뭐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야, 너는 진짜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가 더 문제지. 좋으면 좋다고 말도 못하잖아? 괜히 모진 말 하나 얹어서 듣는 사람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반에도 엄마랑 똑같은 애 있어. 좋아하는 애 있는데 절대 고백 안 해. 근데 우리 반 애들 다 알아. 다 알면서 언제 말하나 기다릴 뿐이야. 엄마, 이젠 솔직해질 때야. 엄마도 행복해져야지. 난 엄마 딸이잖아. 유정이는 말문이 막힌 얼굴로 저를 힐끗 보더니 괜히 딴청을 피웠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다 이렇게 말 잘해? 엄마, 요즘 중학생들 얕보지 말라니까? 그 말에 셋 다 웃음이 터졌죠.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다는 수영이는 다행히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셋이 같이 있으면 수영이는 늘 유정이보다 제 옆에 찰싹 붙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유정이는 기겁하며 말했죠. 수영아, 예의. 그럼 수영이는 헤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좋으면서 괜히 저러는 거예요. 오늘 나들이 간다고 엄마가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엄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엄청 기대했어요. 저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놀러 간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신나요. 아저씨가 제 아빠 된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도 사실 오늘만 그런 거 아니야. 수영이 볼 때마다 마치 우리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즐겁단다. 수영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정말요? 그럼 저 진짜 아저씨 딸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유정이와 제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둘 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진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사실은 썰멈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오래 미뤄둔 인연의 이야기였다는 걸요. 그리고 어느 날 유정이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 파스타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마주 앉은 유정이의 얼굴이 18년 전 그날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유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인호야, 다시 만나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 이런 말 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딱 한 번만 말할게. 유정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 아직도 네가 좋아. 엄마 때문에 억지로 헤어지고 나서 나도 많이 방황했어. 근데 널 다시 만나고 알았어. 그때 불꽃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서 수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아빠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없는 셈 치고 살았어요. 근데 아저씨 만나고 알았어요. 저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 손 위에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한강으로 달려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검은 비닐봉지밖에 잡지 못했던 그 기억. 그런데요, 이번엔 제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비닐봉지가 아니라 따뜻한 체온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얇은 비닐봉지 대신 제 손엔 이제 따뜻하고 정많은 유정이와 수영이의 두 손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정이와 저는 정식으로 다시 연인이 되었고 반년 뒤 재혼을 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대우가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수영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수영이는 저를 완전히 아빠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그 호칭이 참 어색했는데요.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는 단어가 됐습니다. 한때 저는 아빠가 되는 인생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손을 붙잡아준 그 두 사람의 마음 덕분에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하나의 아빠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빠, 퇴근하셨어요? 엄마가 빨리 밥 먹으래요. 그래, 수영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갈게. 근데 아빠, 이건 뭐예요? 수영이랑 엄마 선물이야. 오늘이 엄마랑 아빠가 처음 사귄 날이거든. 밥 먹고 나서 몰래 주자. 아직은 비밀이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아 보였구나? 저녁 먹고 우리 셋이 집 앞 공원 산책할까?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와, 신난다.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아빠. 저와 유정이의 인연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끝내 끊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인연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날 제가 수영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겠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적을 수없이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스쳐가는 인연을 조금 더 소중히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기적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먼저 떠난 제 아내와 태어나지 못한 제 아이에게 이 사연을 바칩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날, 그래도 우리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 행복처럼 그 두 사람도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길 바라면서요. 제가 발견한 이 기적을 여러분들도 꼭 만나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썰멈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